자, 이번 시간에는 제7장 전력전자 회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 앞에 보시는 반도체를 먼저 이제 보시게 되면, 자, 반도체는 이제 그 정의를 한번 보세요. 전기 전도도에 따른 물질의 분류 가운데 하나로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영역에 속한다. 순수한 상태에서는 부도체와 비슷하지만 불순물의 첨가나 빛이나 열 에너지에 의해 전기 전도도가 늘어나기도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물체를 이제 전기 전도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면, 자, 도체가 있고 도체,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부도체, 이렇게 세 개로 이제 분류할 수 있어요. 부도체 또는 이거 뭐 절연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기 전도도가 상당히 작은 거죠. 이거는 거의 흐르지 않은 거.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배울 것이 바로 이거 반도체,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도체와 부도체 또는 절연체의 중간에 있는 그러한 물질을 바로 반도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반도체의 성질을 보시면 이제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성질인데, 자, 10의 마이너스 5승에서 10의 4승 5m예요. 이게 무슨 뭐예요, 이게? 이게 바로 고유 저항이죠. 고유 저항.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부도체, 대표적인 절연체로는 고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고무의 고유 저항이 한 10의 13승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이게 고무의 고유 저항이 10의 13승 정도다. 그러면 이제 고유 저항이 낮을수록 어때요? 전도율은 더 높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저항값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온도가 상승을 하면 저항값도 같이 상승하죠.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상승하면 어때요? 저항값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저항 온도 계수다. 그래서 2번과 3번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반도체에 불순물 원자를 혼입하면 저항률이 작아진다. 자,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반도체에다가 불순물 원자를 혼입하면 저항률이 작아진다는 건 뭐예요? 저항률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도전율은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그럼 반도체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반도체의 종류는 크게 분류를 하면 이렇게, 자, 진성 반도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불순물 반도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불순물 반도체에는 흔히 N형 반도체라고 P형 반도체라고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죠. P형 반도체. 자, 그때 가전자수다. 그러니까 이건 최외곽 전자의 수를 말하는데, 최외곽 전자의 수가 진성 반도체인 경우에는 4개입니다. 최외곽 전자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N형 반도체는 5개. 그리고 P형 반도체는 3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 개수를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개수를. 그래서 이 N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진성 반도체보다 전자의 수가 하나가 더 많은 거예요. 그죠? 많은 거고요. 그리고 P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진성 반도체보다 전자의 개수가 1개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진성 반도체에 사용하는 그 물질이 뭐가 있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실리콘과 게르마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게르마늄을 많이 썼었는데, 최근에는 이 실리콘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죠? 실리콘이 바로 진성 반도체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N형 반도체의 물질에는 이제 비소, 그 다음 그 다음 안티몬, 이러한 물질들이 있고요. 그리고 P형 반도체에는 갈륨, 그리고 인듐, 그 다음 붕소, 이러한 물질들을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진성 반도체에 대해서 보시면, 자, 보세요. 실리콘과 게르마늄 같은 반도체 물질을 아주 높은 순도로 정지한 것이다. 깨끗한 거예요. 아주 불순물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반도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은 아주 순수한 반도체가 바로 진성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게 실리콘이죠, 실리콘. 실리콘이 서로 어떤 결합이냐? 바로 공유 결합을 통해서, 자,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하고 있어요. 실리콘. 그래서 여기는 아무런 불순물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실리콘들이 이렇게, 자, 공유 결합을 하고서 이렇게 이 물질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진성 반도체라는 것이. 자, 그럼 여기서, 자, 그럼 불순물을 왜 여기다 혼입을 했냐? 자, 보세요. 자, 진성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자, 도전율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여기 이 진성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혼입을 시키면, 즉 도핑한다고 하는데, 불순물을 도핑을 시키면
도전율, 전도율이 더 높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N형 반도체하고 이제 P형 반도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N형에서의 그 N자가 뭐냐? 바로 네거티브의 그 N자를 쓴 거예요. 네거티브. 예? 네거티브. 그래서 실리콘보다 가전자가 한 개가 더 많다고 했죠. 그러니까 전자가 하나가 더 많다고 전자가. 그래서 한 개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전공보다 음의 전기를 띠는 반도체이다. 그래서 이것을 N, 네거티브의 N을 써서 N형 반도체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인 전자가 바로 전기의 운반책이라는 거죠. 전자가. 그래서 전공보다는 마이너스 전자가 많고요. 불순물로는 뭐가 있다? 도너. 불순물의 이름을 도너라고 불러요. 도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진성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전부 다 실리콘으로 지금 결합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다가 뭘 넣은 거예요? P. 그죠? 불순물을 지금 혼입한 거예요. 불순물을. 그죠? 불순물을 혼합해서 여기에 해서 지금 뭐가 지금 나온 거냐면 여기에 전자. 그죠? 가전자가 하나 더 많아지는 거죠. 과잉전자. 그죠? 과잉전자. 그래서 여기 이게 여기 이동하면서 전기를 운반해 주는 거예요. 이 전자가. 그죠? 전자가. 자, 이제 그러면 P형 반도체는 뭐냐? 이제 반대로 실리콘보다 가전자가 한 개가 적어요. 부족전자죠. 부족전자. 한 개가 적어서 자유전자보다 양의 전기, 포지티브. 그래서 요 P형 반도체라고 하는 거죠. 포지티브. 그래서 양의 전기를 가진 전공이 많은 반도체. 그래서 플러스인 전공이 바로 전기 운반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전자보다 플러스의 전공이 더 많은 거고요. 불순물로는 억셉터라고 하는 거죠. 불순물을 억셉터.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붕소를 지금 실리콘 대신에 도핑을 했잖아요. 그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뻥 뚫려 있죠. 여기. 뚫려 있죠? 그러니까 N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하나 남아요. 남지만 P형 반도체는 전자가 하나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기 전공이 하나 생긴 겁니다. 이게 전공이. 예?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N형 반도체, 이렇게 P형 반도체. 자, 그리고 여기서 헷갈리는 게 있어요. N형 반도체의 불순물이 도너고 P형 반도체의 불순물이 억셉터죠. 이거 지금 두 개가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을 하시냐면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해요. 이 도너의 그 스펠링이 DONOR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N. 자, N형 반도체의 불순물이다. 라고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P형 반도체의 불순물은 억셉터라고 했죠? 억셉터의 P. 여기 P 들어가죠. 그렇죠? 이렇게 조금 암기하시면 편하겠죠. 그죠? N형 반도체의 불순물 도너, 그리고 P형 반도체의 불순물은 억셉터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반도체 소자의 종류들을 하나씩 볼 거예요. 자, 반도체가 지금 우리가 진성 반도체다, 뭐 N형 반도체, 그리고 P형 반도체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고요. 반도체를 더 깊게 들어가면 종류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일반적인 그 반도체인 다이오드 먼저 보도록 할게요. 다이오드. 자, 그럼 다이오드라는 것은 뭐냐?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하나의 반도체에 결합한 구조로 두 개의 전격을 가진 소자다. 그래서 다이오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소자가. 크진 않아요. 그래서 작게 생겼는데, 자, 다이오드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다이오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이렇게 접합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P형 반도체 쪽을 양극, 에노드라고 하고요. 이 N형 반도체 쪽을 음극 또는 캐소드라고 이름을 합니다. 캐소드. 그래서 이거는 이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정류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전류가 한쪽으로밖에 안 흘러요. 한쪽으로. 그래서 이따 하겠지만 P형 반도체, P에서 N쪽으로 전류가 흘러요. 이게 바로 순방향이에요. 순방향. 자, 순방향일 때만 전류가 흐르고요. 반대로 이렇게 N극에서 N에서 P로 이렇게는 전류가 안 흐른다고요. 역방향. 역방향인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정류작용이 이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다이오드를 이렇게도 표시합니다. 이게 다이오드를 나타내주는 심벌입니다. 심벌. 다이오드. 그래서 이렇게 뾰족한 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거. 이걸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류작용. 다이오드는 정류작용을 하는데 그때 전압의 방향에 따라
전류를 흐르게 하거나 흐르지 않게 하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요 P에서 N 쪽으로, 전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P형, N형, N인데 지금 극이 이렇게 됐다? 그럼 전류가 지금 이렇게 되면 안 흐른다고, 이렇게. N에서 P 쪽으로는 안 흐른다고. 이게 순방향이고요. 이게 역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방향 전압이 걸릴 때는 전류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이렇게 역방향 전압일 때는 어때요? 전류의 방향이 흐르지 않는다, 전류가. 그래서 이걸 차단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차단. 아시겠죠? 자, 그다음 이제 다이오드의 종류들도 다양하게 있어요. 다이오드 종류.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바로 이 정류용 다이오드죠. 정류 작용하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다이오드라고 불리는 것으로 정류 작용을 하는 다이오드. 이게 가장 일반적인 다이오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보세요. 제너 다이오드. 요 제너 다이오드 있죠, 이거?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와요. 제너 다이오드. 자, 제너 다이오드를 정전압 다이오드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제너 현상을 이용해서 일정한 전압을 만들어주는 다이오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제너 다이오드, 일정한 전압을 만들어주는 다이오드. 그래서 이거를 정전압 다이오드라고 명칭을 또 하는 거죠. 제너 다이오드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다음 터널 다이오드는 이제 PN 접합이라고 하는데, 이 터널 다이오드는 이제 어떠한 작용을 하냐? 바로 증폭 작용, 발진 작용, 그다음 개폐 작용, 스위치 작용 말하겠죠. 개폐 작용, 그리고 고속 스위칭 회로와 논리 회로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포토 다이오드. 자, 이것도 좀 기억하세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포토 다이오드. 자, 포토 다이오드는 빛을 쬐면, 다이오드의 빛을 쪼이면 광량에 비례하는 뭐가 흐른다고요?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포토 다이오드는. 그래서 다이오드의 빛을 쪼이면 뭐가 흐른다고요? 전류가 흐른다고요. 그래서 빛 검출용이나 광 센서에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가변 용량 다이오드. 이것을 이제 버렉터. 자, 버렉터 다이오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역전압을 크게 해서 정전 용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요. 무선 마이크, 발진 주파수 조절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기억하세요. 버렉터. 그다음 발광 다이오드죠. LED. 그죠? 우리 이제 지금 최근에는 LED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는데, 바로 전기적인 신호를 뭘로 변환한다? 빛의 신호로 변환하는 소자다. 이게 바로 발광 다이오드 LED입니다. LED. 자, 그리고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심벌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심벌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다. 그죠? 다이오드의 기호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암기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자, 그럼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이 다이오드 중에서 이제 중요한 몇 가지만 더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정류용 다이오드는 순방향 전압 시에 저항이 얼마라고? 저항이 0에 가깝다고요. 그러니까 순방향일 때 전류가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항값이 0에 가깝고요. 역방향 전압 시에는 저항이 무한대가 됩니다. 왜?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항값이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류 특성 보세요. 자, 컨버터. 자, 컨버터를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이 컨버터를 이거를 이제 정류기라고 해요. 정류기. 자, 정류기라고도 하는데, 이 컨버터의 기능이죠. 어떤 기능이에요? 바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컨버터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 인버터는 반대입니다. 인버터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를 바꿔주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컨버터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거고요.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변화시킵니다. 헷갈리죠? 그럼 이걸 어떻게 암기를 하면 좋겠냐? 자, 생각을 해봤는데, 자,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말.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말 많이 쓰죠, 그죠? 정규직, 그죠? 정규직. 그래서 컨버터, 정류기는 정교직이다. 정규직. 이렇게 암기하면 좀 편하겠죠, 그죠? 정규직. 그 인버터는 그 반대니까, 그죠? 그래서 정류기, 컨버터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거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쉽겠죠, 그죠? 정규직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광 다이오드 LED인데, 이 발광 다이오드의 이제 특성을 좀 암기하셔야 돼요. 특성. 일단 응답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응답 속도가 빠른 특성이 있고요. PN 접합 시에 순방향으로, 역방향 안 흘러 전류가, 순방향 전류가 흘러서 뭐한다? 발광한다. 빛을 내는 거죠. 그 다음 전구에 비해서 어때요? 수명이 상당히 길죠. 우리 가정에서도
옛날에는 이 뭐 백열 전구를 많이 썼지만 형광등 썼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LED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구에 비해서 수명이 길고 진동에 강한 그러한 장점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발열이 상당히 적습니다. 예? 발열이 적어요.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를 만드는 재질에는 갈륨 비소와 그다음 뭐 인화 갈륨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다이오드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반도체 소자가 있어요. 바로 트랜지스터라는 이러한 반도체. 예? 트랜지스터 있죠.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를 좀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NPN형과 그리고 PNP형. 이 두 가지 형태를 기억하세요.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에는 어떤 단자가 있냐면 이게 베이스, 이걸 베이스예요. 베이스, 컬렉터, 이미터. 이거 세 개의 단자가 있어요. 세 개. 자, 다시 베이스, 컬렉터, 이미터. 그래서 이거를 이제 NPN형인데 우리가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NPN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합한 거냐면 이렇게 접합한 거죠. 이렇게 해서 N, P, N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N형 반도체 두 개가 양쪽에 있고요. P형 반도체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럼 반대로 PNP형 같은 경우는 어때요? 똑같아요. 컬렉터, 베이스, 이미터가 있고요. 이거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게 반대로 되는 거예요. 가운데가 N형이고요. 양쪽에 P형 반도체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PNP형이라는 거예요. PNP형. 그죠? PNP형.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NPN이면은 어떻게 해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전류 방향이. P에서 N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P, N, P니까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돼요. 이렇게. P에서 N으로.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요 NPN형과 PNP형을 이 그림 기호로 이렇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전류가 이렇게, 지금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다. 그럼 여기가 P고 N이잖아요. 그렇죠? P고 N이니까 NPN형이 되는 거고 이때는 전류가 이쪽 방향, 베이스 방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게 PN이니까 PNP형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NPN형이나 PNP형은 둘 다 어떤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스위칭 작용도 해주고요. 증폭 작용도 할 수 있다라는 특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래 보시면은 이제 트랜지스터의 특성과 이제 구성이 나와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베이스 전류에 따라서 컬렉터 전류가 흐르거나 흐르지 않기도 하는 스위칭 작용, 개폐작용이죠. 개폐작용.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베이스 쪽에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도통이 돼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컬렉터 전류가. 응? 이렇게 컬렉터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요. 베이스 전류가 흐르면. 근데 만약에 베이스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베이스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이 컬렉터 전류가 이렇게 흐르지가 않는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베이스 전류가 흘러야 이 컬렉터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요. 이거 그래서 스위칭 작용을 한다라는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베이스 전류로 큰 컬렉터 전류를 얻을 수 있는 어떤 특성? 증폭. 증폭은 크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그만 약간의 전류로 큰 전류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증폭 작용도 한다는 거죠. 이 트랜지스터가. 그죠? 두 가지 큰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온에 약하다는 어떤 단점이 하나 있고요. 고온에 약해요. 그래서 베이스, 이미터, 컬렉터의 세 개의 다리로 구성되어 있죠.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각 단자의 전류들을 볼 거예요. 자, 여기 공식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 공식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서 이제 트랜지스터를 이제 그림으로 다시 그려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컬렉터, 베이스, 여기가 이미터. 그러니까 이걸 이제 NPN형이라고 할까요? NPN형? 네, NPN형이라고 한다면은 전류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죠? NPN형이면. 자, 그때 여기서 이제 그 이미터 쪽에 흐르는 전류를 여기를 이제 IE라고 할게요. IE. 그다음 베이스 전류 여기를 IB. 그다음 컬렉터 전류 IC. 이렇게 놓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때 어떤 관계가 있냐면 지금 이렇게 돼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이게 NPN형이잖아요. 그죠? NPN형.
그래서 여기서 요 IE는 IB와 IC의 합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래서 IE는 IB 플러스 IC가 된다고요. 그래서 컬렉터 전류와 베이스 전류의 합이 바로 2m 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온 거죠. 이렇게. 그죠? IE는 IB 더하기 IC다라는 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류 증폭률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전류 증폭률. 예? 전류 증폭률. 이 전류 증폭률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트랜지스터는 증폭작용 한다고 했죠. 증폭작용. 그러니까 약간의 전류로 큰 전류를 얻는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미세한 베이스 전류로 큰 컬렉터 전류를 구한다고 했죠. 그죠? 이게 바로 전류 증폭률이에요. 얼만큼을 증폭시키는지. 그래서 전류 증폭률을 기호로 베타라고 써요. 베타. 그죠? 베타. 그래서 약간의 베이스 전류로 얼만큼의 컬렉터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냐 이거예요. 전류 증폭률. 그래서 IB분의 IC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베이스 전류 같은 경우는 2m 전류에서 컬렉터 전류를 빼주면 되겠죠. 그죠? 예. 베이스 전류는 2m 전류에서 컬렉터 전류를 빼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 베이스 전류 대신에 IE, 2m 전류 빼기 컬렉터 전류 분의 컬렉터 전류.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왜? IB가 IE-IC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그죠? 이 공식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알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알파. 알파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2m로 주입되어 캐리어가 컬렉터에 도달하는 비율이다. 좀 말이 좀 어렵지만, 이걸 이제 베이스 접지 전류 증폭 정수라고 하는데, 이 알파는 뭐라고요? 2m로 주입되어 캐리어가 컬렉터에 도달하는 비율이다. 그래서 알파는 IE분의 IC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류 증폭률은 IB분의 IC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베이스 접지 전류 증폭 정수는 IE분의 IC가 돼요. 그래서 이 IE 대신에 뭘 집어넣은 거예요? IE 대신에 IB 플러스 IC를 이 식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알파, 베타 이거 구하는 공식 좀 기억을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알파와 베타의 관계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알파는 1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 이렇게 구하고요. 다시 이 식을 변형하면 베타는 1 마이너스 알파분의 알파다. 이렇게도 표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알아도 돼요. 이거 하나. 어차피 이거는 파생되는 공식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반도체를 볼게요. 이제 어떠한 반도체들이 더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SCR. 그죠? SCR이라는 바로 실리콘 정류기가 있는데, 자, SCR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에노드, 캐소드.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 에노드와 캐소드는 이게 없으면 뭐예요? 이거는 다이오드죠, 다이오드.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게이트. 예, 게이트 단자가 있어요. SCR에는 게이트 단자가. 그래서 이거는 사이리스터의 한 종류입니다. SCR은 사이리스터의 한 종류고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죠. 다리가 3개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단방향, 쌍방향이 아니라 단방향입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거예요. 쌍방향이 아니라 단방향 소자고 단자가 몇 개다? 3개다. 그죠? AKG의 3단자. 그래서 이거는 DC 전력 제어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뒤에 가서 더 자세히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서미스터.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서미스터. 이거 시험에 엄청 자주 나와요. 이거 서미스터. 뭐 그림 기호는 의미 없어요. 자, 서미스터는 뭐냐? 온도에 의해서 저항값이 변하는 반도체 소자입니다. 온도. 이게 중요합니다. 온도. 온도면 온도자가 나오잖아요. 그 무조건 서미스터입니다. 무조건. 온도는 서미스터예요. 온도는 서미스터. 아시겠죠? 온도에 의해서 저항값이 변하는 반도체 소자다. 서미스터. 그래서 부온도 특성. 자, 부온도 특성이 뭐라고 했어요?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값은 떨어지는 거. 그죠? 예, 부온도 특성을 가진 저항기의 일종으로서 주로 온도 보상용으로 사용된다. 이거 보세요. 온도 보상용. 온도 보상이다. 뭐라고요? 무조건 서미스터입니다. 예? 온도 보상, 서미스터. 그래서 온도 제어 회로용으로 사용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트라이악. 자, 트라이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냐? NPN. 지금 몇 개의 반도체? 5개를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5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트라이액은
그래서 직류와 교류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세 단자 스위칭 소자입니다. 단자가 3개라는 거죠. 그죠? 세 단자. 그래서 교류 전력기기 제어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거는 쌍방향. 쌍방향. 이거 지금 이쪽으로도 되고 이쪽으로도 되고 쌍방향 세 단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SCR은 단방향이고, 그죠? 그리고 트라이액은 쌍방향이고, 어떤 게 단방향이고 쌍방향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문제에 나온다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이약. 다이약은 뭐냐? 소용량 저항부하의 AC 전력 제어용으로 사용되는데, 자, 이것은 똑같아요. 트라이액도 쌍방향이죠? 근데 다이약도 쌍방향. 그죠? 이렇게. 2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쪽 방향도 되고 이쪽으로도 되고 쌍방향 몇 단자? 2단자. 트라이액은 3단자, 다이액은 2단자. 그죠? 자, 그다음 바리스터. 자, 이것도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바리스터. 자, 중요해요. 바리스터. 자, 이거 뭐냐? 인가되는 전압에 따라 저항값이 변하는 비선형 반도체 소자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서지 전압에 대한 회로 보호용으로 사용된다. 이거 중요하네요. 서지 전압에 대한 회로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뭐라고요? 바리스터. 이것도 중요해요. 전기 접점의 불꽃을 제거해주는 역할. 뭐라고요? 바리스터. 이거 중요해요. 이거. 예, 서지 전압에 대한 회로 보호용. 바리스터. 전기 접점, 궤전기 접점의 불꽃을 없애는 목적. 바리스터.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2개. 자, 이제 그 다음 사이리스터를 보시면 자,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4층 이상을 뭐한 것이다? 접한 것이다. 4층, 5층, 6층 이런 것들, 그죠? 4층 이상을 접한 것을 사이리스터. 그래서 전극 단자수가 2, 3, 4인 것이 있고요. 위상 제어, 타이머 회로, 트리거 회로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이리스터. 자, 그러면 이제 SCR을 좀 더 깊게 한번 볼게요. SCR을 자세하게 보면 자, SCR의 이제 성질들을 한번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역방향 내전압이 500에서 1000V로 이제 가장 큰 특성이 있고요. 이제 허용 온도가 140에서 200도씨로 이제 온도 영역이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효율이 약 99%로 가장 좋고요. 전류 밀도는 2에서 10배 정도로 크고 대용량 정류에 적합한 그러한 반도체입니다. 그 다음 소형이면서 대전력용 정류기. 이거 중요한 게네요. 그죠? 소형이면서 대전력용 정류기예요. 그리고 단방향성이다. 단방향성 사이리스터. 자, 사이리스터의 종류인데 어떤 방향이라고요? 단방향성이다. 쌍방향이 아니라 단방향성. 그리고 게이트 전류에 의해서 방전 개시 전압을 뭐 할 수 있다? 제어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 이거 좀 중요해 보세요. 이거. 자, 도통 상태에 있는 SCR을 차단하는 방법 3가지가 있어요. 도통 상태.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죠. 그죠? 통전 상태에 있는 SCR을 차단시키는 방법. 첫 번째, 전압의 극성을 뭐 하면 된대요? 바꿔주면 돼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의 극성을 바꿔주라고요. 그러면 차단되겠죠. 또는 양극의 전압을 마이너스로 바꾸거나 아니면 반대로 음극의 전압을 플러스로 바꾼다. 그죠? 이런 3가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 도통 상태에 있는 SCR을 차단시키는 방법 3가지. 이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레칭 전류의 정의도 한번 같이 암기를 해보셔야 됩니다. 레칭 전류. 자, 여기서 이 레치라는 뜻이 뭐냐? 이거는 걸어 잠근다는 뜻이에요. 자물쇠 같이. 그래서 레칭 전류라는 건 뭐냐? 자, 보세요. 트리거 신호가 제거된 직후에 다이리스터를 온 상태로 유지하는 데에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주 전류를 레칭 전류라고 한다. 뭐 한다고요? 온 상태로 유지시킨다고요. 걸어 잠근다고요. 온 상태를. 걸어 잠근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레칭 전류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유지 전류는 뭐냐? SCR이 온이 된 후에 온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전류다. 유지 전류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서미스터도 볼게요. 서미스터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자, 서미스터는 일종의 부저항 온도 계수 특성이 있다고 했죠.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은 떨어지는 그러한 거. 온도 증가 시에 저항이 감소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 열을 감지하는 가멸 저항체 소자입니다. 열을 감지한다고요. 그래서 온도 보상용, 온도와 관련된 반도체 다 서미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온도 보상용, 온도 계측용, 온도계, 온도 보정용 이러한 용도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서미스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자, 그 다음 바리스터. 자, 가변 용량 소자라고 하는데 전압에 따라서 저항값이 비직선적으로 변화하는 저항 소자입니다. 비직선적으로. 그죠? 그 다음 회로를 일단 병렬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요. 서지 전압으로부터 기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서지 전압으로부터 기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계전기 접점의 불꽃을 제거한다라고 했죠.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게 바로 바리스터의 목적이에요. 바리스터 역할. 자, 그 다음 집적 회로 IC. 자, 집적 회로 IC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집적 회로를 약자로 IC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의 칩 속에 트랜지스터, 하나의 칩 속에, 그러니까 요만 조그만, 반도체 조그마잖아요. 그죠? 이 조그만 요 칩 안에 트랜지스터와 다이오드도 있고 저항 같은 소자를 한꺼번에 다 내장시켜 놓은 거예요. 다 모아놓은 거 집합체. 이거를 바로 집적 회로라고 합니다. 집적 회로. 그러니까 부피를 줄여주는 거죠. 부피를. 그죠? 그러니까 왜 우리 쓰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작잖아요. 그 안에 무수히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부피가 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핸드폰이 더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적 회로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집적 회로의 특징을 보시면은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신뢰도가 향상이 되면서 전자기기의 이거죠. 소형화, 경량화. 그죠? 이게 지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빠른 동작 속도라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집적 회로. 이 정의 잘 기억하세요. 하나의 칩 속에 여러 가지 반도체를 다 모아놓은 거. 그죠? 이게 바로 집적 회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이오드 안정화인데 이것도 시험에 너무 자주 나와요. 자, 다이오드를 이제 접속을 하는데, 연결하는데, 직렬로 연결했을 경우와 병렬로 연결했을 때의 그때의 그 목적이 다 달라요. 자, 보시면은 먼저 다이오드를 이렇게 직렬로, 나란히 이렇게 일자로 연결한 거죠. 직렬로. 다이오드를 직렬로 연결을 하면 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요. 과전압. 높은 전압, 그죠? 전압 보호할 수 있고, 다이오드를 병렬로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나란히 연결했을 경우에는 과부하 또는 과전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헷갈리겠죠. 직렬일 때 과전압인지, 병렬일 때 과전류 이거인지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암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하시면 편해요. 자, 직렬 연결일 경우에는 뭐예요? 과전압으로부터 보호라고 했죠, 그죠? 그럼 병렬일 경우에는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과부하 또는 과전류로부터 보호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암기를 해두시면은 어떻게 해주시냐면 자 보세요. 그 초성 그 자음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직렬로 연결했을 경우에는 과전압으로부터 보호가 되고요. 병렬로 연결했을 경우에는 과부하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초성으로 암기하면 절대로 잊을 수가 없겠죠. 그죠? 예.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과전압,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과부하 또는 과전류.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 전원회로의 특성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전원회로의 특성에서는 이제 계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는 계산 문제. 그래서 정류회로에서 나오는 그 용어, 그리고 그 암기를 하셔야 될 공식들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그 용어가 뭐가 있냐면 바로 전압 변동률. 자, 전압 변동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계산 문제로 나올 소지가 있잖아요. 그죠? 변동률. 전압 변동률을 계산해라.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압 변동률이라는 건 뭐냐? 변압기나 발전기 또는 정류회로 등에서 부하를 연결해요. 부하를 연결하여 나타나는 단자 전압의 변화 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전압 변동률이다. 그래서 이 공식을 보시면은 전압 변동률은 VR분의 V0 마이너스 VR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V0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무부하 전압입니다. 그러니까 부하를 걸지 않았을 때의 전압. 무부하 전압. 그리고 이 VR이라고 하는 값이 뭐냐? VR이 바로 부하 전압. 부하를 걸었을 때 그때 전격 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VR분의 V0 마이너스 VR 곱하기 100. 이게 전압 변동률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전압 강화율 나오죠? 전압 강화입니다. 그래서 전압 강화의 수전단 전압에 대한 백분율이다. 그래서 전압 강화가 뭐예요? 전압 강화? 전압 강화라는 게 전압 강화라고 하는 것이 자, 입력된 전압이 있는데 그리고 출력된 전압이 있잖아요. 그죠? 출력 전압. 그러니까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의 차가 바로 전압 강화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입력된 전압이 200V인데 출력된 전압이 150V밖에 안 돼요. 그럼 중간에 전압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전압 강화가 50V라는 거죠. 50V.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전압 강화의 수전단에 대한 백분율이다. 그래서 VR분의 VR이 뭐예요? VR이 수전단 전압이죠. 출력 전압. VR분의 VS-VR. 이게 뭐예요? 입력 전압에서 출력 전압을 뺐다. 그러니까 여기서 VS-VR.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전압 강화인 거죠. 그죠? 그래서 출력 전압분의 전압 강화 곱하기 100을 하시면 전압 강화율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공식을 기억하셔야 문제 풀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정류 효율입니다. 정류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류 회로의 효율을 말하는 건데, 자, 이거예요. 자, 입력된 교류 전력이 출력의 직류 전력으로 바꿀 수 있는 비율. 이것이 바로 자, 정류 효율입니다. 정류 효율. 그래서 정류 효율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냐면 입력 교류 전력분의 출력 직류 전력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PAC분의 PDC 곱하기 100. 아시겠죠? 그래서 입력된 교류 전력분의 뭐라고요? 교류 전력분의 출력 직류 전력. 근데 여기 지금 여기서 입력된 교류 전력은 어떤 값이에요? 평균 값이고요. 출력 직류 전력은 뭐예요? 시료값입니다. 시료값. 아시겠죠? 예, 평균값, 시료값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맥동률. 자, 맥동률을 다른 말로 자, 리플 백분율이라고 하는데 맥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맥동은 진동이죠. 진동이 나타나는 게 맥동이잖아요. 그래서 전압전류의 평균값에 대한 리플 전압전류의 시료값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맥동률은 VDC분의 VAC입니다. VDC. DC는 직류죠, 직류. 그래서 이거는 평균값. 그래서 VDC는 출력 전압의 평균값이에요. 평균값, 직류 성분, DC. 그 다음에 VAC는 출력 전압에 포함된 무슨 값? 시료값, 교류 성분. 그죠? 이게 바로 맥동률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VDC분의 VAC. 그냥 공식 자체만 좀 암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실제로 기출문제에서는 이 맥동률을 계산해라 이렇게는 안 나와요. 나온 적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류 효율도 마찬가지로 계산 문제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식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각 파형별 정류 효율과 맥동률, 그 다음 맥동 주파수를 비교하는 이 표를 한번 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파형이 4가지 파형이 나와 있어요. 어떤 파형들이 나와 있냐면, 자, 단상 반파, 단상 전파, 삼상 반파, 그 다음 삼상 전파. 이 4가지 정도 파형만 좀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정류 효율, 맥동률, 그죠? 이런 거 우리 앞에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류 효율과 맥동률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일단 단상 반파인 경우에는 정류 효율이 어때요? 제일 작죠? 40.6%로. 그죠? 이게 제일 이 효율이 낮은 거예요. 단상 반파가. 그 효율이 제일 높은 게 뭐겠어요? 이거죠, 이거. 삼상 전파. 이게 효율이 제일 높은 거예요. 요게. 그죠? 그래서 단상 반파에서 삼상 전파로 갈수록 더 효율이 더 어떻다? 높아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정류 효율이 단상 반파는 40.6이다. 그리고 삼상 전파는 99.8이다. 이 정도 좀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맥동률. 자, 맥동률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 더 커요? 맥동률은 단상 반파가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맥동률이 크다는 것은 뭐냐면, 맥동률이 크다는 것은 그 파형 자체가 진동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진동이 꿀렁꿀렁 꿀렁이 더 많다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파형이 있고,
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이게 지금 어때요? 진동이 더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맥동률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진동률이 이제 큰 거. 이거는 진동이 작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단상 반파가 제일 커요. 맥동률이. 그러니까 삼상 전파로 갈수록 어때요? 맥동률이 상당히 작아집니다. 이거는 거의 평활. 이거 0.03은 그죠? 이런 수준. 자, 그런데 이 맥동 주파수를 보시게 되면은 맥동률과 어때요?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맥동률이 단상 반파가 제일 큰데 맥동 주파수는 오히려 삼상 전파가 제일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냐면은 맥동 주파수는 이렇게 좀 기억해 주세요. 자, 단상이죠? 한상, 단상이죠? 그래서 이거는 F입니다, F. F예요. 자, 이건 삼상이죠? 삼상에서 여기는 3F입니다. 3F. 자, 이거는 단상 반파인데 얘는 전파죠. 반파인데 전파죠. 그러면 몇 배? 2배. 2배에서 얘는 2F예요. 이거의 2배. 얘는 삼상인데 전파죠. 삼상 반파의 2배. 반파, 전파 2배. 그래서 이거의 2배, 6F.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기본 주파수가 60Hz라고 한다면 단상 전파는 120Hz 2배, 삼상 반파는 180Hz, 그리고 삼상 전파는 360Hz. 그런데 문제에 따라서 이 기본 주파수가 바뀔 때가 있어요. 자, 어떻게 바뀌냐면 만약에 기본 주파수가 50Hz다.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단상 전파는 100Hz. 그죠? 그럼 삼상 반파는 얼마예요? 삼상 반파 같은 경우는 3배니까 150Hz. 얘는 6배니까 300Hz. 이렇게 문제 나온다고요. 그래서 기본 주파수가 얼마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항상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정되어 있죠. 이거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고정이 되어 있지만 이 주파수는 바뀐다고요. 기본 주파수에 따라서. 아시겠나요? 이렇게. 그래서 맥동률과 맥동 주파수는 서로 반대예요. 크기가 반대의 크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직류전압을 보시면은 단상 반파인 경우에는 0.45 곱해주시면 되고요. 전류 똑같아요. 이게 전압으로 써있지만 전류도 마찬가지예요. 0.45I 이런 식으로. 예? 단상 반파인 경우에. 그리고 단상 전파인 경우에는 0.9V. 그러니까 문제에서 단상 반파인지 그리고 단상 전파인지 나와요. 문제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단상 반파면은 0.45배, 단상 전파면은 0.9배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 삼상 반파는 1.17배, 삼상 전파는 1.35인데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것은 이겁니다. 여기 자주 나와요. 응? 단상 반파일 때 0.45배라는 거. 이거 자주 나오니까 이거를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마무리 짓게요. 7장 바로 전력전자 회로 부분 이번 한 강의로 마무리를 짓고요. 저는 다음 강의 이제 마지막 강의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